너희 둘은 뭐 하고 있어? 너 자신을 봐. 내가 얼마나 역겨운지 알아? 역겹다. 그래, 당신이 내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내가 정말 어리석었을지도 모르지. 창밖의 빗물은 그녀의 심장소리처럼 쏟아져 내려 누구도 들을 수 없었다. 각 여성의 삶은 강과 같습니다. 때로는 평화롭지만 때로는 폭풍으로 인해 격렬하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는 파탄난 결혼의 시련을 극복하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불굴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인생에서 빛을 찾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넘어진 것들이다. 저는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은 평범한 한국인 여성 이수진입니다. 벨벳 속에서 살아온 나날부터 배신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긴 밤까지 나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으로부터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제 여정입니다. 제 자신을 찾기 위해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나는 다른 여자들에게 동정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저는 1954년 봄 어느 날 아침 한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수진입니다. 그날 태양이 산꼭대기에서 솟아올라 가난한 시골에 생명을 더하는 것 같았다. 저는 6명의 남동생의 맏언니인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농부이시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벼밭에서 몸을 굽히고 손은 거칠지만 항상 모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내 기억에는 그낡고 낡은 기와를 가진 작은 집은 항상 새로운 쌀밥 냄새, 비 오는 날 이후 엄마의 소금에 절인 김치 냄새, 그리고 진흙 냄새가 난다. 그 당시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살을 내는 듯한 추운 겨울, 문틈으로 바람이 불어 유일한 야은 이불 아래에서 함께 웅크리고 잠을 잤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바로 그 추위 속에서 우리 가족은 유대감에서 온기를 찾았다. 매일 밤 아버지는 불가에 앉아 자신의 젊음과 나라가 점령된 세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셨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같은 시골 소녀의 삶은 원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지만 3살 때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더 가혹해졌어요. 우리 가족은 서울로 대피해야 했고 교회의 작은 집에서 빽빽하게 살았다. 엄마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온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밥 한 그릇을 구해야 하는 것은 그때 내가 어머니의 눈에서 진정한 두려움을 처음 본 것이다. 엄마가 수진아 너 맏언니야 동생들 잘 보살펴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왜 그녀가 항상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이 내가 더 일찍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 번은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께서 결혼하신 날부터 할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물건인 어머니의 목걸이를 몰래 팔았습니다. 막내 남동생에게 새 신발을 사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인데 보호받을 것도 없이 매일 학교에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발견했을 때 그녀는 꾸짖지 않고 조용히 불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붉어진 눈을 결코 잊지 않았고 그 이후로 나는 어머니가 결코 나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의 젊은 시절은 눈에 띄는 것이 없었고 단지 밭, 집안일, 책임의 부담만 맴돌았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저는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기 위해 작은 빛이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빛을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모든 비바람을 통해 나를 이끈 것입니다. 23살의 나이에 모두를 우러러보게 하는 김동호와 결혼하게 된다. 저보다 7살 많은 그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의 내과 의사로 재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근엄한 외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보내준 건강검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당신처럼 바쁜 남자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1977년 가을에 강남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렸는데 이 지역이 서울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호화로운 곳으로 남아있을 때였다.
나는 공기가 떨어지는 단풍과 부드러운 햇빛으로 가득했던 그날을 기억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가족은 공간의 화려함과 붐비는 인파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10여 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한복을 입고 있었고, 나는 감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사치품인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끄러웠다. 손님들이 오글거리고 모두 사회에서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도모 같은 훌륭한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은 행운이라며 모두가 우리를 축복했다. 하지만 그 당시 몰랐던 것은 그 후광은 내가 이 결혼에 들어갈 때 어깨에 짊어져야 할 첫 번째 부담이었다. 결혼식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저는 새로운 삶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모가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오니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는 종종 침묵을 지켰고 의학 서적이나 병원 서류에 집중했고 나를 차갑지만 큰 방에 혼자 남겨두었다. 너는 이해해야 해더라고 그가 말했다. 내 일은 그래? 나는 그가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외로움은 슬그머니 스며들었다. 한 번은 도모가 응급 상황 후 늦게 귀가했을 때 여자 동료와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별나게 부드러웠고 그는 결혼한 이후로 나에게 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고 대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두려워서가 아니라 진실을 들을 용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그와 대면할 수 없다. 이야기는 1978년 어느 겨울 저녁에 절정에 달했다. 어려울 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고 섬세한 필체로 쓴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우연히 한 장의 카드를 발견한 날이었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들었고 도모 씨랑 싸운 것도 처음이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인생 옆에만 서 있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저는 우리 사이에 아마도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일까요? 나는 한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사랑은 스스로 모든 도전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초창기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도모는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한 남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작은 순간순간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일요일 오후 도모가 차를 몰고 한강변을 산책하던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그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흰 국화 꽃다발을 골라 나에게 선물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를 그의 세계라고 느끼게 한다. 우리는 도모가 클래식 교향곡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그저 그와 함께 있는 느낌을 즐기는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자주 한다. 공연이 끝나고 둘이 좋아하는 냉면을 파는 인사동의 한 구멍가게를 자주 들렀다. 그런 저녁들은 소박하지만 내 기억 속에 내 삶의 그림 속에 완벽한 조각처럼 새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의 첫째 딸 해리가 1980년 봄에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도모가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눈빛에 뿌듯함이 가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는 그녀에게 매우 행복한 삶을 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해리는 똑똑하고 학구적인 어린 소녀로 자랐고 항상 우리를 행운의 부모로 느끼게 했다. 3년 후 준영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소녀는 언니와 매우 다르다. 활동적이고 장난꾸러기이며 항상 나를 매일 더 바쁘게 만든다. 하지만 도모가 늦게 귀가하거나 일에 몰두할 때마다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항상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도모가 손수 심은 커다란 감나무와 봄마다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있는 성북동의 작지만 아늑한 빌라에서 온 가족이 산다. 초여름에 그는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고 그들에게 우주와 큰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때 나는 그의 간인한 외모 속에 숨겨져 있는 상냥함을 보았고
나는 정말 운이 좋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러나 인생은 영원히 평화롭게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1986년 겨울 어느 날, 준영이 3살 때 아이는 원인 모를 고열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도모가 일하는 병원에 아이를 입원시켰지만 모든 초기 검사에서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매사에 침착한 도모는 이렇게 걱정스러운 건 처음 본다. 그는 업무 일정이 이미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4분의 24 침대 옆에 머물렀다. 일주일간의 긴장 끝에 의사들은 준영이 당시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뇌수막염에 걸렸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슬럼프에 빠졌다. 2달간의 치료 동안 나는 도모와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돌보았다. 해리를 겁먹지 않게 격려하면서 도모의 버팀목이 되도록 강하게 몸을 지탱해야 했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위기였던 때였다. 어떤 날 밤, 아이들이 링거 파이프를 들고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다행히 준영은 서서히 회복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 결혼 생활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무는 오랜 시간 아이를 치료한 뒤 금전적인 책임이 무겁다고 느꼈기 때문인지 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불안감은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어 우리 가족의 아주 맑았던 하늘을 가렸던 희미한 구름처럼. 1988년 여름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 행복은 정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더운 오후였고 피아노 교실에서 해리를 데리러 갔다가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당황했다. 수진아, 너의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나는 가방을 떨어뜨렸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원래 과묵한 분이셨고 평생을 작은 사업에 헌신하셨다. 나는 그가 항상 가족 앞에서 강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식 며칠 지나지 않아 잔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북동 우리 집 현관 앞에 낯선 사람들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옷을 빳빳이 차려입고 문을 쾅쾅 두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를 만나자고 했다. 당신이 이경호 씨의 딸입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2억 원의 빚을 졌다. 이제 돌아가셨으니 당신이 내셔야 해요.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2억 원 상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회사가 2년 전에 파산했다고 고백하셨다. 그는 구제금융을 위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흐느껴 울며 아버지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숨겼다고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채권자는 홍수처럼 우리 집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을 두드리며 서슴없이 이웃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도모는 매우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협상하려고 노력했고 빚을 갚을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칠 때까지 일해야 했던 한 사람에게 그 돈은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이었다. 한때 해리와 준영의 웃음으로 가득했던 별장은 이제 집착하는 곳이 됐다. 초인종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한 번은 과격한 채권자 그룹 중 한 명이 거실 유리창을 깨고 돈을 갚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소리쳤다. 준영은 너무 무서워서 나를 꼭 껴안고 울면서 "검마, 쟤네 누구야? 우리 집에 뭐 할 거야?"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바닥에 남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도모도 말없이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당신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이 엄청난 부채 앞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왔다. 9월 어느 날 아침, 도모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노력했지만 빚을 갚기 위해 팔아야 했다. 맞는 말씀인 건 알지만 마당에서 놀고 있는 해리와 준영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곳은 우리가 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온 가족이 구로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도모가 심은 과수원도 없고 감나무도 남아있지 않다. 단지 낡은 벽과 붐비는 주택가의 시끄러운 소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출을 보조하기 위해 작은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반면 도모는 밤낮으로 일을 계속했다. 우리는 남은 것들로부터 회복하려고 노력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집을 훔칠 뿐만 아니라 가족에 존재했던 평온함을 잠식시킨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달콤하지만 짧은 꿈처럼 지나갔을까? 도모와의 결혼은 점점 답답한 나날의 연속이 되어갔다. 만약 그가 항상 모범적인 남편이었다면 이제는 마주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나는 그가 생활비를 탁자 위에 던졌을 때를 잊을 수 없다. 그녀의 아버지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 인생을 망쳤다. 언제까지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날부터 도모는 이변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인색해졌다. 매달 그는 온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에게 몇 푼만 주었다. 아이들 급식비, 수업료, 모든 것이 잔인하게 삭감되었다. 한 번은 준영에게 헌 신발이 찢어져서 새 신발을 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엷게 웃었다. 나무에서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알아서 사요. 갈등들이 그냥 쌓여만 간다. 어느 날 해리가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이는 벌벌 떨며 나에게 주면서 속삭였다. 엄마. 아빠는 내 학비 낼 돈이 없대.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해리는 부지런하고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 아이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세대 입학을 꿈꿨는데 지금은 아버지 스스로 그 꿈을 꿨어요. 나는 잠자코 있을 수 없다. 도모를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내 마음을 칼로 베는 것과 같다. 또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요. 따님은 대학 진학을 꿈도 꾸지 마세요. 내 돈은 그런 허튼 수작에 쓰이지 않는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가벼운 소리를 들었다. 해리가 언제 거기 서 있었어요. 아이가 들어왔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은 도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아빠는 항상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다 아빠 자신만을 위해 일해요. 도모가 얼굴이 창백해요. 나는 그가 비난에 당황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러나 사과하는 대신 그는 뒷담으로 라고 소리치고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해? 내가 한 일은 내가 입을 옷을 갖게 하는 것뿐이야. 해리는 울지 않았고 말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와 내 방의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내 아이의 심장이 부서진 것을 안다. 그날 밤 저는 복도에 앉아 제 방에서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로서 나는 내 아이의 꿈을 지킬 수도 없고 가정의 균열을 치유할 수도 없다. 다음 날 아이에게 사과하려고 해리 방에 들어가려는데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휴학 신청서입니다. 그녀는 짧게 썼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할 거야.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요. 내가 종이를 들고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제가 어떻게 17살짜리인 제 딸이 어른들의 책임을 떠맡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가족은 영원히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도모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입니다. 1992년 가을 어느 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시장에 갔다 왔는데 비옷이 흠뻑 젖었고 핸드백이 무거웠다.
때마침 서울역 인근 도로 모퉁이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번쩍이는 유리창 밖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눈을 비볐는데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그게 도모였어요. 나 혼자 안 가. 그의 옆에는 값비싼 코트를 입은 우아한 모습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마치 이 관계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었다. 도모는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내가 수년 동안 그의 얼굴에서 보지 못한 부드러운 미소를 대답했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고 팔다리는 돌처럼 보였다. 도모는 지금 내가 알던 남자랑 달라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가족의 책임이나 재정적 불안이 없다. 대신 그는 편안하고 심지어 행복해 보인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수천 개의 대답 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들은 나와 그가 아직 여유가 있어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큰 호텔 문 앞에 멈춰섰다. 도모는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도록 공손하게 한 다음 그 문 뒤로 사라졌다. 내 심장은 누구에 의해 쥐어짜지는 것 같다. 기가 뼛속까지 차갑게 스며들며 서 있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내가 방금 목격한 것은 부인하기에는 너무 명백하다. 그날 저녁, 나는 누더기 우산과 시장 가방을 거의 버려진 채로 집에 돌아왔다. 준영이는 앉아서 공부하다가 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전마가 어딜 그렇게 오래 가니? 아빠 안 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았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배신감과 굴욕감이 마음속에 무겁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할 수는 없다. 밤새도록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도모가 그 여자의 손을 잡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우리가 살기 시작한 이후로 제게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미소가 떠올랐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단순히 도모가 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일까요? 다음 날 나는 그와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평소의 피곤한 표정으로 나는 그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는 어제 어디 갔었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모는 잠깐 놀랐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일하러 가요. 라고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자와 함께 그렇게 호화로운 호텔에 가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번에는 그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늘 논리와 이성을 자랑하던 도모가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으쓱했다. 뭘 알고 싶으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가족에 지쳤어요. 그 여자분이 적어도 그녀는 여기처럼 나를 답답하게 하지는 않아.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내가 예견한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의 무감각함 때문이다. 그는 사과하지도 후회하지도 심지어 숨기는 것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내가 보호하려고 노력한 가족은 내가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가족이 그가 탈출하고 싶게 만든 새 장일 뿐이다. 그날부터 나는 계속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떠나는 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처받지 않도록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다. 그날 밤 구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식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조용했고 단지 초침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내 가슴속에서 혼란스러운 박동만이 남았다. 혜리와 준영이는 오래전에 잤지만 나는 없어질까 봐 사진첩을 손에 꼭 쥐고 앉아 있었다. 도모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딱 느껴졌다. 그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나를 슬프게 보지 않고 눈빛에 피곤함이 가득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수년 동안 쌓인 모든 슬픔과 함께 저는 사진첩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이 뒤집히고 바닥에 떨어졌고
그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도 선명하게 보였다. 도모는 사진을 보며 허리를 굽혔지만 놀라거나 후회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목이 쉬었다. 이것은 당신의 아이가 학비를 낼 돈이 없는 동안 당신이 하는 일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진 때문이 아니라 그의 냉담한 침묵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다. 도모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 라고 한마디 한마디씩 칼로 내 심장을 도려내듯 말했다. 그녀는 과거에 매달릴 줄만 안다. 이 가족이, 이 결혼은 저한테는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당신 때문에 지쳤어요. 그 순간 주변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도모는 나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졌던 모든 것을 부정했다. 나는 직업을 희생하고 내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이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을 참았는데 이것이 그가 보답한 것일까요? 무자비할 정도로 잔혹한 비난.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온 세상이던 그 남자가 이제 낯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억은 오래전에 죽은 꿈의 파편일 뿐이다. 애써 진정시키려 하자 도모가 나를 지나쳐 가방을 집어들고 냉정하게 기사 가겠습니다. 조만간.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소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를 거기에 남겨두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저 내 눈물이 얼굴을 감싸고 있는 손에 촉촉이 젖어 있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고무하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도모 때문이 아니라 이 결혼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앞길이 험난할 텐데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때다. 저는 일어나서 바닥에 있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집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도모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모든 일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모의 완고함을 과소평가했다. 한 대화에서 나는 분명히 선언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에 서로 풀어줘야지.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말다툼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경멸에 찬 눈을 지었습니다. 나 없이도 충분히 활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한 푼도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나를 깨우게 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떠나보내기 위한 싸움일 뿐 아니라 자존심을 되찾고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1993년 어느 겨울밤, 비바람이 몰아쳤다. 나는 작은 가방 2개에 조용히 옷과 필수품을 챙겼다. 당시 18살이었던 해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남동생의 물건을 접는 것을 조용히 도와주었다. 아이의 눈을 보면 단호함과 깊은 슬픔이 보인다. 그때 13살이었던 준영씨가 멍하니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엄마는 아이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는 매섭게 차가운 비를 맞으며 어두운 밤에 그 아파트를 떠났다. 택시가 없어서 나와 아이들은 기차역까지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야 했다. 서울 근교로 가는 심야열차에 올라타니 마치 한평생을 떠나는 기분이었다. 한때 벨벳에 살았던 한 여성으로부터 저는 이제 기댈 수 있는 2개의 빈손과 2 자녀만 있습니다. 우리는 관악구 근교에 있는 작은 자취방에 들렀다. 자취방은 약 10m 폭에 불과하며 벽이 축축하고 냄새가 오래됐다.
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싼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에 아르바이트로 얻은 얼마 안 되는 저축은 단지 집세와 약간의 음식만 지불하기에 충분했다. 첫날 밤 작은 가스레인지 옆에 앉아 낡은 매트리스에서 자려고 레슨은 2마리를 보며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지만 준영의 천진난만한 얼굴과 해리의 나이보다 일찍 성장한 모습을 보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강해져야 돼,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생계를 위해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지만 몇 년 동안 피아노를 만지지 않았어요. 제가 중고품 가게에서 싼 값에 구입한 오래된 악기는 제가 가진 모든 자본입니다. 처음에는 어린 학생 2명만 학교에 다녔고 저는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돈만 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더 많은 학생을 찾아 동네마다 다니며 전단을 나눠주고 저녁에 과외를 했습니다. 건반을 만지면 손이 떨릴 정도로 피곤한 날도 있지만 해리와 준영의 눈빛은 항상 힘이 된다. 해리는 저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학교 근처의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를 매우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만요. 한 번은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커피를 만드는 동안 손을 놓쳐서 손을 대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목매어 울었다. 미안해. 엄마는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어. 하지만 해리는 그저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점차적으로 나의 피아노 교습은 안정되었다. 수강생이 늘고 준영이의 수업료를 내고 해리가 근무 시간을 줄이도록 도와줄 만큼의 수입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별장에 사는 여자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매일 저는 자네로부터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저는 제 옆에 2아이가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5년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려움에 무너진 약한 여자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컸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해리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재능 있는 의사로 제가 아마도 미완성 꿈이라고 생각했던 열정을 이어받았습니다. 2018년 가을 어느 날 오후 해리가 근무하는 병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저는 제 아이들에 의해 초청을 받았고 매우 엄숙하고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큰 홀에서는 따뜻한 황금빛 불빛이 의사와 의료진들의 환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나는 뒷줄에 앉아 숨길 수 없는 뿌듯함으로 연단의 선 해리를 바라보았다.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자신만만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마치 옛날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행사가 거의 끝났을 때 나는 분위기를 좀 찾아 나가기 위해 의자를 떠났다. 낯익은 실루엣이 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갑자기 내려앉았다. 동호였다. 그는 너무 늙고 수척해서 나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백발, 깡마른 체격, 영혼 없는 눈은 내가 알던 자신감 있고 거만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쓰라린 세월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나는 떠날 수 없었다. 동호가 두리번거리자 눈빛이 나에게 멈추자 그는 멈칫했다. 몇 초 후에 그는 나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저는 제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놀라움, 냉담함, 혹은 고마함 등 말이죠. 마침내 그는 내 앞에 서서 그의 마른 손을 떨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신목소리로 수진이라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고독하게 살았다. 용서해줄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나를 진동에서 벗어나게 했다. 용서. 제가 이 사과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많이 변했다. 언젠가 동호가 잘못을 깨닫는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뒤늦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늙은 남자만 보인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고모함과 외로움이 비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떨림 없는 목소리로 가볍게 말했다. 동호 씨,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용서나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아이들의 삶은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서요. 그러니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해라. 동호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알아내고 싶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결말이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시작이기도 하다. 식이 끝나고 홀을 돌아서 해리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서 있자니 남다른 안도감이 느껴졌다.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미래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동호를 오래 쳐다보니 마음속의 모든 감정이 가라앉는 듯 했다. 한때 내 삶의 중심이었던 그는 이제 낯선 사람일 뿐이다. 세월은 그의 품위 있는 외모를 앗아갔고 초췌한 얼굴과 후회로 가득 찬 고모한 눈을 남겼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관심이다. 나는 한숨을 쉬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차갑다. 용서한다고요? 오래전에 포기했어요. 제 삶은 지금 매우 좋고 할아버지는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 무거운 돌멩이 같은 나의 말이 침묵을 때렸다. 동호는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그의 마른 손은 자존심의 마지막 잔재를 조금이라도 간직하려는 듯 꽉 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 바깥 공기보다 더 차갑게 만들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해리가 걸어와서 제 옆에 섰어요. 그녀는 키가 크고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자신만만했다. 내 얼굴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눈은 얼음처럼 차갑다. 그녀가 동호를 쳐다보자 눈빛이 그를 꿰뚫었다. 그런 다음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해리는 칼처럼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말했다. 아, 우리 모녀를 버렸던 그 사람일 거야? 해리의 말은 시간을 멈추게 한다. 나는 동호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는 것처럼 약간 구부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서 있었다. 해리는 돌아가지 않았고 내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제 딸을 말리려는 듯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부드럽게 내 손을 비볐고 돌아서서 나에게 말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 엄마, 그와 같은 사람은 엄마가 걱정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 오래이다. 동호가 다 들었어요. 해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올려다본 그는 아마 자신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무겁고 수갑이 채워져 마치 과거의 모든 실수를 어깨에 짊어진 것 같다. 나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 뒤에 가려질 때까지 따라다녔다. 내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해리가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자 아이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우리 가자, 엄마라고 아이가 나를 바라볼 때 눈이 누그러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픈 기억을 뒤로 하고 홀을 떠났다. 밖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었지만 마음은 다시 밝아졌다. 그것은 승리나 만족이 아니라 마침내 제 인생의 한 장을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삼케트 툭비의 예모라 하이봄, 그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용산 지역의 작은 집 문 앞에 묵묵히 서 있었다. 집은 크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수년 동안 키우려고 노력한 따뜻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가로등 불빛만 창문으로 살짝 비추고 오늘 해리가 선물해준 꽃다발을 들고 있다. 하얀 데캅, 아버지가 사랑했던 꽃이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영정이 놓여있는 예배실 문을 살며시 열었다. 착한 눈빛을 가진 아버지와 착한 미소를 가진 어머니의 모습은 내 마음을 울렸다. 나는 책상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고 손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바치는 것처럼 떨렸다. 제단 앞에 서서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 내가 느끼지 못할 행복이었다. 나는 속삭이고 목이 메었다. 부모님, 제가 해냈어요. 나는 내 인생을 파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폭풍우에서 벗어났다.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 순간 오래된 집을 떠나야 했던 힘든 나날들부터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긴 밤들, 그리고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까지 천천히 돌아가는 영화 같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오늘의 해리의 눈빛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녀는 제가 노력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방법을 택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옅은 노란색 촛불과 따뜻한 연기의 향기 옆에 예배실에 앉아 있었다. 이제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게 된 해리, 준영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준 제 피아니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도모회 제회 때도 그랬고, 결국 과거를 잡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나의 말은 창밖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뒤섞인 작은 방에 울려 퍼졌다. 부모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먼 곳에서 저를 보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예배실을 떠나기 전에 향을 피우고 눈을 감고 속삭였다. 저는 계속 잘 살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 그리고 너를 끝까지 믿어준 부모를 위해서.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엄청난 짐을 벗은 것 같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깊은 잠에 빠져 꿈도 걱정도 없었다. 내 인생은 긴 폭풍우였지만 빛은 마침내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모를 다시 만난 후에도 마음은 물결쳤다. 비록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자문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정말 후회할까? 그 사과들, 그 슬픈 눈빛이 진심인가? 아니면 그냥 삶에 무너진 사람의 나약함인가? 나는 답이 없고 아마도 답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익숙한 방에 혼자 앉아있을 때 제 생각은 끊임없이 또 다른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큰 질문,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아직도 폭풍우에 갇혀있는데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 결혼에 대해 저와 공유했던 옛 학교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한 친한 친구는 한때 그녀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더 이상 그녀를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의 모든 실수를 견뎌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제 팔과 목에 멍든 것을 숨기고는 말했습니다. 널 위해 난 참아야 해. 저는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나는 내 침묵이 그들이 감히 일어설 수 없고 그들이 갇힌 폭풍우를 감히 떠나지 못하는 이유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책임과 희생, 고통을 겪는 수많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폭풍우가 아무리 심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지나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걸어갈 때마다 아무리 작더라도 당신의 자유와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약했고 겁에 질렸고 결코 삶을 바꿀 용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저는 누구든지
그들이 정말로 원한다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긴 인생의 한 장일 뿐이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폭풍은 우리를 매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용기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고통으로 쓰러진 여성부터 스스로 삶을 재건하는 어머니까지 여정을 돌아보면 후회는 더 이상 없다. 제가 겪었던 모든 시련들, 제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것이 저를 오늘날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해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폭풍우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빛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보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계속 걸어라. 언젠가 너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